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이 현장의 거실에 나왔습니다. 거실에 보면 아까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이름이 비앙코라는 건데 비앙코로 폴리스타일을 좀 했던 거고요. 여기는 그냥 밝은 색으로 해서 폴리스타일을 했는데 이 바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줄눈 시공을 좀 해놨어요. 여기는 지금 모델하우스라 줄눈 시공을 해놨고요. 이렇게 요새는 폴리스타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어떤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급스럽고 집이 좀 더 커 보이고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진행을 했고요. 열 전도율은 다른 것보다 좀 높습니다. 그 보일러 틀었을 때 바로바로 좀 따뜻해지는 효과가 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줄눈 시공. 줄눈 시공이 사실은 이거 뭐 별거겠어라고 하는데 이거 줄눈 시공 비용이 사실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바닥에만 하는 경우는 금액이 제가 그냥 대략 산정해서 평소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제가 해보니까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화장실도 줄눈 시공을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뭐 적게는 7, 80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평소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줄눈 시공을 이렇게 은색으로 좀 하셔도 되고요.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폴리스타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줄눈 시공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백시멘트가 계속 들어주고 없애지기 때문에 또 뭐 한 6개월 정도 한 번씩은 백시멘트로 시공을 직접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백시멘트는 인터넷에 1,000원, 2,000원 정도 팔거든요. 그거 갖다 개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바르시면 돼요. 바르고 나서 나중에 마르면 다시 이제 닦아놓으시면 금방 없어져요. 시공하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줄눈 시공을 하면 깔끔하게 좀 보여주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장에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실 때는 보면 지금 공사 중이에요. 평균적으로 언제부터 분양을 하냐면 준공 시점으로 봤을 때 한 2, 3개월 전부터 분양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현장은 준공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10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0월 5일이죠. 그런데 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가 상당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보실 때 유의사항들이 좀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첫 번째 이제 주차라는 문제인데 현장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완비가 안 돼 있어서 인근에서 주차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화면 조금 전에 찍었는데요. 이 1층부터 공사하시는 어떤 그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닥에도 주변 위험한 거, 그리고 바닥에 파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형 어떤 그 아파트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도심생활주택 이런 그 부분들을 보실 때는 되게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공사 현장들을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주위에서 용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파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건축 자재들이 많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 되게 조심히 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구두라든지 이런 것보다 운동화라든지 편리한 거 신고 가시는 게 좋고요. 걸으실 때는 대화하면서 걸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걸으실 때는 뭐냐면 내 발 밑에 보면서 좀 걸어 가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공사 현장이라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 보실 때 그런 것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현장에서 또 다른 팁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번에 그 10월 5일날 콩레이가 왔을 때 제가 촬영을 했었고요. 그날 10,000명 정도로 들어오지 못해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인가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왔는데 이번 현장은 부평의 부흥 5거리에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지금 분양이 좀 다 됐고요. 지금 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 집을 딱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한 두어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정 층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닥이 있고요. 위에 이렇게 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게 이제 실내 층고라는 건데요. 이 실내 층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m 30 정도 됩니다. 제가 키가 174인데 올려서 봤을 때 2m 30 정도고요. 여기 이 집은 좀 특이한 게 조명을 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조명을 달았는데 참 특이하네요. 개인적으로 봐도
네, 이거는 뭐 호불호가 완전히 갈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2m, 친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내 친구가 2m 30인데 보통은 층과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2층인데요. 이 층과 층 사이의 친구가 평균적으로 2m 80입니다. 그래서 이 벽에 대한 그 두께 때문에 실내 친구가 실제로는 2m 30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2m 30, 2m 80의 층 간의 친구의 실내 친구가 2m 30인지 일반적인데 요새는요 아파트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10cm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면 평균 이 친구가 2m 80에서 2m 90 올라가게 되면 실내 친구가 2m 40 그리고 만약에 그 우물천장을 좀 더 파게 된다고 하면 이 집은 우물천장을 안 팠고 커튼박스를 이렇게 4구층으로 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확 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구조라고 하면 사실 컨택박스는 이쪽만 파야 되고요. 여기는 우물천장을 파서 집이 좀 크게 보이는 게 좀 좋을 듯한데 그렇게 좀 하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그래서 요새는 층고를 좀 높이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층고를 높이게 되면 집에 대한 좀 입체감이 좀 커 보이고요. 최정률이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 그 위로 층고를 높이게 되면 그 공간감이 더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느낄 수 있냐면 10cm 정도도 집이 평수가 클수록 10cm만 높여도 그 어떤 그 체감상에 느끼는 게 좀 와지고요. 평수가 넓은데 더 한 20cm까지 요새는 많이 높여요. 그래서 평균 층고가 2m 80이면 이걸 한 3m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실내 층고가 2m 30에서 2m 50 정도 높아집니다. 거기다 우물천장까지 파면 조금 더 5c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여력이 좀 생긴다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집에 대한 구성이 완전 좀 달라져요. 이 샤시라든지 이런 문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층고가 20cm가 높아져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구성이나 요소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축할 때는 감안을 해서 실제로 건축주가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실내 층고가 2m 30 그리고 실제 층고가 2m 80인데 외국 사례는 좀 어떨까요? 외국에서 집이 되게 이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층고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실내 층고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40cm 큰 평균적으로 2m 70이에요. 대단하다는 거죠. 40cm 크면 공간이 정말 뻥 뚫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살고 싶은 집이라든지 뭐 조망 좋은 집 이런 외국의 어떤 그 사례들의 집을 보다 보면 집 정말 이쁘다 라는 점이 인테리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층고가 좀 커서 집이 더 넓게 보이고 또 커 보이고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층고가 3m예요. 3m 실내 층고가. 그래서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2, 3년 됐나 몇 년 전에 실내 층고를 2m 70으로 해가지고 성황리에 분양을 끝낸 현장도 있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내 층고가 2,400, 2m 40에서 2m 50 정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내부에서 보게 되면 서울 내부에서 보게 되면 한 2m 30 정도 좀 높여도 2m 40 그런데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 10cm 높여도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데 외곽으로 빠져서 큰 평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뭐 10cm, 20cm 크게 되면 정말 커 보이고요. 개방감도 좋아 보이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층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이 집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집은 듣기는 주거용 오피스텔 1층부터 10층까지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11층부터 그 위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외부를 보면 건물이 바로 붙어 있어요. 체감상의 느낌은 한 1m 50에서 1m 80 정도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이쪽이 이제 거실인데 가장 마지막에 안 나가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안 나가는 집의 라인에 이쪽 라인에 가장 안 좋은 층이 좀 남아 있는 거죠. 2층부터 시작하니까 1층은 필요 뛰고 그렇게 돼서 구성이 됐다 보고 요렇게 지금 이렇게 나온 구조들이 아직도 예를 들어 상업지구라든지 뭐 준주거라든지 어제 토지의 특성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주택을 보게 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게 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집을 구할 때 보면 이 동간의 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쾌적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의가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2층이잖아요. 그래서 타고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2층을 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연결하면서 몇 가지 전에 영상 중에 보시면 벽을 두드려라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벽지에 석고보드를 붙였을 때나 석고보드를 하고 벽지를 했을 때나 그냥 일반적인 벽에 대해 시공했을 때 제가 쭈글거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작은 평수에서는 석고보드를 안 쓰기도 합니다. 특히 외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석고보드를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쪽은 내벽이에요. 건물 안에 있는 벽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는 그냥 일반 벽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내벽이기 때문에 딱 하면 그냥 벽이 바로 느껴집니다. 자, 벽으로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끝에 그 마무리선이 쭈글쭈글하죠? 이렇게 쭈글쭈글 벽과 벽에 닿는 사이. 그리고 이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잘 보게 되면 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여기 지금 뜬벽지 시공이라고 해서 안에 초배지를 넣고 벽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잘못된 시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시공이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벽지가 이제 습기에 따라서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시공을 했지만 이게 벽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끝에 면들이 잘 딱딱 붙거나 깔끔하지가 않다는 점이 이런 거의 차이인데, 이 작은 평수에서는 그 한 2cm 이 벽에 한 2cm 많게는 2.5cm 이 공간이라도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석고보드를 안 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시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공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불법적 요소가 아니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요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 집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제가 약간의 그 필요 없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집을 볼 때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같은 면적에서 구조를 잘 뽑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없게 되면서 효율적인 공간들만 활용하는데, 이 집은 구조적으로 라인을 많이 뽑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불필요한 공간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현관 입구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현관에서 제가 한번 들어갈게요. 현관에서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이 공간 때문에 이 공간을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한 평 정도가 쓸모없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 현관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냥 거실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공간인데, 이거는 들어와서 코너를 한번 이렇게 꺾잖아요. 이 꺾은 부분만큼 사실은 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여기가 실평수가 19평 된다고 하는데, 실평수 19평 되는 면적에서 한 평은 쓸모없는 공간이 구성이 됐다. 이게 좀, 만약에 요런 부분의 공간인 거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방에서 한 평 더 크게 됐다고 하면 정말 쓸모있는 공간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게, 들어오자마자 이쪽 같은 벽면에는 바로 구조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냉장고를 좀 놔두고, 그럼 들어와서, 그리고 냉장고만 놔두는 게 아니라 보통 요새는 김치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수납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뭐 렌즈 따위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렌즈 따위라든지 그 밥솥 같은 거 놔둬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놔뒀을 때도 이 공간 써야 되고, 두 개 놔뒀을 때는 더 필요하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이 공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주시를 정도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체감상 느낌만 80cm 정도. 그러면은 이 공간을 나중에 구성이 될 때 보면 상당히 지금 보는 것보다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쓸모없는 공간이 한 평이 있다는 거. 이 공간 한 평당 그 구평 지역에서는요, 평당 한 950만 원에서 평수가 커졌을 때 한 870만 원인데, 한 평이면 대략 그냥 900만 원 정도가 쓸모없는 공간으로 낭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현장 가서 제가 포인트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현장으로 고고고! 네, 다음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주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고 할 텐데요. 주차 시설이 여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1열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2열 주차가 아니라 요새 법적으로 다 1열 주차밖에 안 되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저쪽 입구에서 보시면
입구에서 들어와서 좌측, 우측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전히 주차 공간에 대한 면적, 내가 실제 하는 주차 공간의 면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주차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좌우로 거의 정확하게 딱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뭐냐면 좌측과 우측에 제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여기 넓이가 한 여기 이쪽에는 한 30cm가 좀 남고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잘 되진 않았네요. 여기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옆에 차가 있었다고 하면 문을 열기가 되게 어렵고요. 문콕기라든지 그렇게 될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좌우에 운전자와 운전자 보조석에 사람이 탔다고 하면 두 명 다 주차를 하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전 한 명이 내려야 되고, 그리고 주차를 할 때 한쪽으로 사이드 붙여놓고 또 주차를 하고 나서 또 운전자가 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현행 법상 주차 면적이라는 게 실제 법적인 주차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부평지역에 나온 주차 면적의 법정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만들어 나온 상황이에요. 차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주차 면적에 대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지자체별로 적용할 때 적용 안 된 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적용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주차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끝에 같은 경우에 주차 면적의 공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같은 공간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빌라에 오래 살아봐서 알지만 주차하기 상당히 되게 어려워요. 들어올 때부터 거꾸로 들어온다든지 차들이 다 있으면 아예 거꾸로 들어와서 놔야 되는데, 주차가 이런 공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 아니 벽과 외벽 사이, 이런 부분들은 주차 공간이 상당히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차라든지 큰 차가 또 일반 중형이나 중중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당히 좀 어려운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분양을 연간에 수백 세대 이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고객님들이 이런 문의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차 공간에 대한 지정 주차를 할 수 없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거나 받을 때 그럼 지정 주차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주민 간에 협의돼서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도 공간을 보면 입구 쪽에 한번 보시면 입구 쪽에 공간 주차하기가 되게 편한 곳이 있어요. 입구 현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지금 상당히 넓어서 큰 차라든지 안무차라든지 편하게 주차할 수가 있고요. 이 바깥쪽에도 주차 공간이 되게 편하고 되게 좋습니다.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다 저기 지정해야 돼요. 저희 차는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분양사무가 협약을 해서 특약을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주민 간의 동의 없이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정 주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주민 간의 협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다 보면 주민 간의 협의가 있어서 실제로 여기다가 203호, 2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민 간의 협의가 있을 때. 단 분양할 때 내가 정말 지정 주차를 해가지고 어디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민 간의 협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다만 팔기 위해서 회원들 아니면 고객님들, 시청자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 영상은 Thank you.